안녕하십니까, 원산지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네. OT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품목분류 과목이 저희 수험 과목 중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이 품목분류라는 과목을 접함에 있어서 학습에 대한 범위라든지 학습 수준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학습을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수험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네, 세우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획 잘 세우셨다라고 믿고 저희 이제 품목분류의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첫 강의는 조금 지루하죠. 저희 품목분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품목분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 품목분류가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부분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에 배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념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자, 앞으로 공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 개요. 개요 부분들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시험에서 어쩌다 한 해에 한 번씩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해에 시험이 3번 있죠. 한 해에 그런데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HS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1830년, 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도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부터 처음에 품목분류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뭔가가 발전된 게 아니고 약 60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품목분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품목분류를 이런 식으로 써먹어야지라고 해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목적이 대두된 게, 첫 번째가 통계,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관세 부과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HS 제도는 발전을 해왔어요. 자, 통계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물품들이 어떤 물품 체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에 대해서 통계량을 산출해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이 물품은 자, 이렇게 분류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분류된 물품들이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해서 통계치를 이런 분류 기준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관세 부과 목적은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품목분류를 통해서 HS 코드 3번이 잡히게 되고 3번별로 세율들이 있다, 관세율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를 제대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품목분류죠. 그래서 품목분류를 잘해서 관세 부과도 적절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HS는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발전을 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책에 보시면 SITC나 BTN 같은 별도의 독립된 협약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 두 가지가 굳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하나의 HS 제도로 통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HS 코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협약이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S 협약의 구성 부분들,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HS 협약의 목적,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분화돼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의 원활화라는 부분들은, 자, 이제 저희가 HS 협약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발전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분류 기준들이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를 다 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모였었나? 그때 이렇게 분류했었나? 이번엔 이렇게 분류해볼까? 라고 하는 분류 체계가 계속적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획일적인 분류 기준을 두고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분류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기준 하나를 제대로 세워놓자 라고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다시 기준을 세우는 비용들을 없애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분류 기준들을 하나 명확하게 세워놓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자료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어떤 여기에 필요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국제무역의 원활화라는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자, 두 번째는 탄력적인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HS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HS 분류 시스템에서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기타, 그 다음 잔여,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분류가 되어야 된다라는 획일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물건들이 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물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아, 이거는 기존에 없던 물품인데 어디다 분류하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 그럴 때는 우리 그러면은 아직 그 기능은 좀 애매하니까 기타의 호에다 분류를 해보자. 또는 애초에 분류될 수 있는 번호들을 빈집을 남겨놓는 거죠. 빈집을 남겨놓고 새로운 물품이 개발이 됐네? 라고 한다면 너 빈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자녀류나 자녀호에다가 분류할 수 있게끔 저희 HS 제도는 굉장히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 분류 체계의 통일, 여러 나라들이 물품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따로따로 가져간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통계, 세계적으로 이런 물품들이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라는 통계 부분들, 그리고 관세도 저 나라에서는 내가 이 분필 하나 파는데 8% 세율을 매긴다. 근데 이 나라에서는 갑자기 13%의 관세율을 매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당한 나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획일적인 관세의 부과도 할 수 있도록 그 분류 기준 자체를 통일시키자라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상품 분류 체계의 통일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관세 교섭의 원활화 및 다목적 상품 분류에 활용한다라는 거는 HS를 이 두 가지 목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홍보 목적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HS 분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자, 보시면은 기본적인 분류 체계, 숫자를 먼저 하나 써볼까요? 102, 그리고 네, 이게 뭐 같으세요? 네, 우리가 흔히 부르는 HS 코드 10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10자리가 이제 HS 코드, 저희 상품 분류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물품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숫자들인데, 자, 016, 이제 앞으로 뒤에 내용에서 배울 거예요. 016에는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가 됩니다. 굉장히 개념이 크죠? 살아있는 동물들은 다 016에 분류가 된대요. 자, 그러면은 016 안에서 02라는 숫자를 더 붙여보면은 뭐가 분류가 되느냐? 우리 흔히 접하는 회식 자리에서도 접하기도 하고 놀러가서 목장에서도 접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접하죠. 근데 저기는 살아있는 동물이라 그랬으니까 목장에서 접하는 소들이 되겠네요. 자, 살아있는 소가 0102호에는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숫자 21을 더 붙여볼게요. 자, 이번에는 소의 용도가 확정이 됩니다. 번식용. 자, 살아있는 소는 소인데 그냥 소가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번식용 소가 0102의 21호에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4개를 더 붙여보게 되면은 여기는 자, 살아있는 번식용 소긴 소인데 소에도 종류가 많죠. 젖소가 분류가 된다 라고 저희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번식용 젖소가 수입이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번호 체계에 분류를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HS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이 번호를 쓰면서 이 설명을 왜 드렸느냐? 이 번호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앞에 있는 01을 우리는 류라고 불러요. 네, 저희 HS는 총 97개의 류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목적에서 배우실 때는 97개 류에는 어떤 물품들이 분류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싹 훑어보시고 어떻게 보면 좀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7개 류에는 어떤 물품들이 분류가 된다라는 정도는 다 암기를 하시고 수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1 앞에 2개는 류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숫자 4개를 붙여서 이 4개의 자리는 저희가 호라고 불러요. 이 호는 총 지금 1224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뒤에 몇 개가 있다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부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류가 97개의 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외우시고 97개의 류에 어떤 물품이 분류가 되는지는 학습 끝날 때쯤은 꼭 외우시기를 바라는 거고, 자, 호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에 무슨 물품이 분류가 되는가라는 걸 외우면 물론 외우면 좋죠. 근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리고 저희 수업 목적상 호에 무슨 물품이 분류가 되는지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습 방법은 가급적이면 저희 원산지관리사 수험생분들은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를 계속 말씀드릴게요. 앞에 4자리에 이어서 6자리를 묶으면은
이 부분들은 호보다는 조금 개념이 낮다 그래서 소호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번호 체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016부터 살아있는 동물들이 다 묶여있는 동물 또는 죽어있는 동물 또는 식용 가능한 동물, 식용 불가능한 동물들, 그런 동물성 생산품들을 모두 묶어서 분류를 해놓는 게 1부라고 해요. 부는 1부부터 21부까지 있습니다. 이 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큰 카테고리를 먼저 잡아놓기 위해서 21개의 카테고리를 대분류로서 잡아놓은 것 뿐이지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거나 절대적인 분류 기준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성 생산품들은 1부에 분류를 하자고 해서 부라고 부르는 게 있고 류, 호, 소호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을 좀 그어 볼게요. 자, 여기서 왜 선을 긋느냐? 저희가 흔히 지금 HS 코드라고 부르는 거는 6단위에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저희 나라는 HS 코드를 몇 자리 쓰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10자리라고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HS 코드는 총 몇 자리로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질문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HS 코드 자체는 6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단위 자체가 HS 협약에 의해서 각 국가 간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끼리는 이 부분들까지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코드는 뭐냐?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HS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뒤에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통계 목적이 있다. 그 나라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에 대한 어떤 통계 목적이라든지 다른 기타 내국적인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 추가적인 번호 부여가 필요하다면은 그 뒷자리 번호 부여는 각 국가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단위는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뒤에 있는 4단위를 더 쓰겠다라고 해서 저희 나라는 10단위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HSK라고 부릅니다. 코리아. 그래서 10단위가 HS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틀린 얘기예요. HSK가 10단위다. HS는 6단위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류, 호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쓰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죠. 절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절이라는 것도 역시 이 부와 마찬가지로 호를 보면은 지금 이제 앞에 페이지에는 크게 많은 호가 들어있지 않지만 뒤에 이제 기계류 같은 호에 가면은 저희 기계류도 주변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기계들을 쭉 열거를 하다 보니 84류나 85류 같은 기계류 쪽에 가면은 호가 막 한 70개가 넘어가는 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호들을 한 번씩 끊어줘야겠죠. 물론 기계류가 절로 끊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로 끊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호 자체에서 호 안에서도 너무 많은 물품들이 분류가 되다 보니 이 분류 안에서도 한 번씩 좀 큰 카테고리를 묶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바로 절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제 호나 또는 소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에서 그 카테고리를 묶어주기 위한 거지 이 절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인 분류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역시 부와 마찬가지로 참고 삼아서 절은 저런 용어로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부, 류, 절, 그래서 호, 소호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법적 구속력이라는 거는 바로 이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6단위 이 분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들, 이 기준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부나 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다시 수업용어로 바꿔보면은 법적 구속력이 부는 없어요. 절 역시도 없습니다. 자, 그럼 류는 있느냐? 류도 그 용어 자체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바로 이 호의 용어, 소호의 용어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에 내가 이 분필을 어떤 호에다가 분류하겠다라고 정했다면은 그 호에는 이 분필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절대적이라는 거죠. 호에서 표현하고 있는 물품 자체는. 자, 그리고 그럼 다른 어떤 게 또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보시면은 HS 분류 기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주와 통칙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주는 부에도 있을 수 있고 류에도 있을 수 있고 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소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책 읽으실 때 어떤 주석 같은 내용 들어보셨죠? 이 부, 류, 호, 소호를 분류할 때 요거를, 이 주를 참고해서 분류를 해라 라고 하는 참고 내용입니다. 참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주들은 어떤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 부에서 제외돼야 되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이 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물품들을 분류하는 뭐 기준점, 그게 이제 함유량이 될 수도 있고 재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 분류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라라고 하는 하나의 지침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는 학습하실 때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학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통칙은 총 6가지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통칙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이 통칙이라는 부분들은 주보다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주는 부나 류, 호, 소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은, 통칙은 HS 운영 전반에 대한 분류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6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HS를 분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통칙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대원칙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인 통칙을 먼저 이해하고 각 부나 류, 호에 얘기하는 주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이해를 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상품 분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을 성립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만 좀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한 용어, 류 아니었죠. 호, 네, 맞아요. 호나 소호, 주, 통칙. 이 4가지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4개니까 객관식 문제 내기 정말 좋겠죠. 네, 다음에 용어 중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또는 없는 것은 하면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도 높고, 실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나온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이제 HS 분류를 위한 부속 자료에는 뭐 해설서가 있다, 알파벳 3개는 있다라고 하는데,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분쟁의 해결 부분인데, HS 협약에 보면 이제 분쟁은 이렇게 해결해라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합의에 있어요. HS 분류에 대한 분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하나의 국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끼리는 자, 공통의 기준을 따라서 분류를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분류 기준을 해석하는 건 또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분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나라는 난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 나라는 난 저렇게 해석할 건데 라고 했을 땐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우리 HS 협약은 굉장히 평화주의자예요. 자, 너네끼리 알아서 합의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너네끼리 해결을 못하겠으면은 우리 위원회로 한번 올려라. 그래서 HS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상정이 된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는 거는 강제가 아니에요. 권고할게.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싫은데? 라고 한다면은 역시 분쟁은 또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이사회에 넘겨져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권고를 하게 됩니다. 역시 권고예요. 이 권고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니? 싫다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끝나질 않으니까, 자, 당사자들끼리도 위원회라든지 이사회에 넘길 때 나오는 권고 의견은, 자, 일단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권고 의견은 무조건 따라가자라고 사전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S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강제성 있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그리고 권고를 통해서 그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결한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HS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쟁은 이렇게 해결해라라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HS는 이런 체계구나라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앞부분에서 이제 크게 외우시면서 시간 소모할 내용들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 암기를 요하는 내용이죠. 암기와 더불어서 이해까지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HS는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구나라는 큰 개념을 잡고 가실 거예요. 바로
이 통칙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릴까 합니다. 통칙은 총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는 호, 주, 칙이다. 그래서 호나 주에 따라서 분류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대원칙을 첫 번째로 잡고 있어요. 자, 앞서서 호의 용어나 주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겁니다. 우리 HS 분류 통칙에서는 호나 주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라서 분류하는 걸 최우선이다라고 분류 기준을 잡고 있어요. 따라서 호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지 주에서 얘기하는 분류 기준이라든지라는 부분들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물품 분류를 위해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얘네들한테 법적 구속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호주 분류 최우선의 원칙을 인지를 해 주시고요. 통칙1은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호나 주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얘기 안 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들은 다음 통칙에 따라서 분류를 하도록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통칙이 총 6가지라 그랬죠. 두 번째 통칙이 이제 추가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칙이 있고 네 번째 통칙이 있어요. 자, 숫자를 이렇게 먼저 쓴 이유는 통칙 6가지 중에 네 번째 통칙까지만 적용되는 좀 특이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통칙도 지금 1번과 2번, 3번, 4번을 썼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은 적용 순서입니다. 통칙도 무조건적으로 분류를 쭉 하는 게 아니고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게 호나 주 분류 최우선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규정하지 않는 거는 다음 통칙에 따라가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설명드릴 통칙에서도 여기서 규정에 따라서 분류하지 못하는 물품들은 또 다음 통칙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마저도 적용할 수 없다면 네 번째 통칙을 통해서 물품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통칙을 이렇게 넘어가면서까지도 물품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일물 일처의 원칙이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코드에 분류를 하도록 하는 게 바로 HS의 하나의 큰 법칙입니다. 지금 아까 앞서서 이 번호 체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소인데 살아있다. 그리고 번식용이다. 그런데 젖소다. 라고 한다는 거는 이 번호 체계에 분류를 하자라고 저희는 기준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번식용 젖소, 살아있는 번식용 젖소는 이 번호를 제외하고 다른 번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둘 이상의 분류를 할 수 있다라면은 거기서도 역시 분쟁이 생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코드에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칙이라든지 다른 주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둠으로써 하나의 물품이 하나의 코드에 분류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분류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품 자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내줄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통칙을 적용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통칙입니다. 자, 두 번째 통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불완전 물품, 미완성 물품 있고, 미조립, 분해 물품. 네,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할까라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물품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기계류 같은 것들 흔히 그럴 수 있죠. 다 조립을 해놨는데 겉에 몇 가지 부속품들이 빠져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조립식 어렸을 때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조립식 물품들, 그런 물품들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분해가 되어 있다 라는 물품들이 바로 여기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인데,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좋을까? 불완전하거나 미완성 물품인 경우, 저희 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자체에 어떤 문짝이 하나 떨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완성된 차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예, 아직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물품인 차예요. 그대로 판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는 차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또는 미완성 차라는 부분을
분류하고 있는 호는 없어요. 그러면은 기타의 차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또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냥 부분품 차량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역시 위에서는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완성 차량은 이제 여기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차량을 그럼 어떻게 분류할까? 여기서 이제 또 핵심적인 키워드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그 문짝 떨어진 차 자체가 그 차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차로 분류해, 완성차랑 똑같은 코드에다가 분류를 하도록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통칙 2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조립 물품, 분해 물품, 이런 것들은 완성되어 있는 게 단순히 조립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완성품이랑 똑같이 취급을 해 라고 하는 게 통칙 2 첫 번째 미조립 분해 물품에서 얘기하는 분류 기준입니다. 자, 그럼 본질적 특성을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외형을 통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저희 차 자체의 본질적인 기능이 뭔가요? 차는 주행을 목적으로 하죠. 자, 그러면은 주행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엔진 또는 운전실 등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은 차 같은 경우는 그런 엔진과 운전실을 갖추고 있고 샤시를 갖추고 있다면은 다른 문짝이 없거나 뭐 뚜껑이 없거나 그렇더라도 차로 분류를 해 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기능적으로 차로 분류할 수 있다면 비록 뭐가 하나 없더라도 본질적 특성이 그건 차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차로 분류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차 같은 경우는 주행을 기능으로 하지만 외형적인 측면은 어떤 완구 같은 것들, 완구인데 봉제 인형이에요. 인형인데 아직 눈알을 붙이기 전. 자, 그럴 때 그럼 그게 인형이라고 볼 수 있느냐? 눈알을 붙이지 않았어도 외형 자체가 이미 인형의 외관을 갖추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외형을 통해서 그거는 본질적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완제품으로 분류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통칙 2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관세 처음이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세율을 따질 때 완성품과 부분품을 구분을 해보자면 세율 자체는 완성품 3번이 부분품 3번보다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분품 수입하는 게 완제품 수입하는 것보다 세율이 더 낮으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노트북인데 노트북을 분리를 해서 수입을 하면은 갖고 와서 조립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수출입 통관 쪽 가시면 이제 배우시겠지만 세율을 탈피할 목적으로 완성품을 분해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포탈제에 걸립니다. 네, 저희 법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미조립 분해 물품 자체가 이미 완성품 3번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네, 제가 했을 때도 분해를 해서 들여왔어도 노트북이라는 3번으로 분류를 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제 저희 통칙 2번까지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통칙 2에서 이제 많이들 혼란을 겪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가 바로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물품에는 다른 재료들이 더해질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라 그러죠. 저희 1류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때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한번 나오는 건데, 1류에서 얘기하는 1류가 아니죠. 05류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말털에는 말의 갈기털과 소의 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분명히 말털이라 그랬는데 왜 소털이 같이 분류가 되지? 라고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바로 이 통칙 2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다른 재료가 혼합되더라도 그 호에 그냥 분류하는 것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통칙 2의 두 번째예요. 혼합물, 복합물을 분류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어떤 호에 분류되는 물품 자체를 하나의 단일 물품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다른 재료가 조금씩 추가되더라도
그냥 그 호에 분류하도록 하자라고 함으로써 그 호가 분류되는 어떤 범위를 조금 더 넓혀준 거죠. 예, 하나의 코드에 분류가 되는 물품들이 좀 많아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한 건데, 자, 이거에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더하느냐. 자, 우유에다가 비타민을 첨가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바나나 우유나 초코우유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네, 바나나 향이나 초코 향 같은 것들 또는 색소, 식용 색소들을 첨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유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벗어나진 않죠. 예, 비타민을 첨가했어도 그렇고 미네랄을 첨가했어도 그렇고, 자, 그러한 첨가 물질들이 우유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버리지는 않는데, 자, 만약에 우유라는 것에다가 토마토 같은 과일들을 갈아서 혼합시켜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우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토마토 주스 또는 기타의 조제 식료품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칙 2의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호의 분류 물품에서 다른 재료가 추가될 수 있다, 다른 재료가 추가돼도 그 호에 분류한다 라고 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바로 위에서 얘기한 본질적 특성, 그 호에서 얘기한 본질적 특성,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쓸게요. 다른 재료가 들어가서 혼합, 결합됨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특성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통칙이 두 번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는 없죠. 그 호가 아닌 다른 호에 분류를 해야겠죠. 자, 그럼 그럴 때 어떡하느냐? 아까 밑에 다른 번호 썼죠? 3번. 그래서 통칙 2에서도 첫 번째 불완전 미완성 물품인데, 아, 이거 본질적 특성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퀘스천. 또는 미조립됐는데, 아, 이거 조립한다고 완성품이 되진 않아. 그리고 완성품이 돼도 본질적인 특성 자체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지? 라는 퀘스천. 그리고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뭔가를 결합했는데 얘가 그 호에서 얘기하는 그 본질적인 특성 자체는 좀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럴 땐 어떻게? 라는 퀘스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칙 3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통칙 3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